여러분, 저는 올해 여든이 된 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후회스러운 어느 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65, 그 나이에 저는 다시 한번 결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통장에 찍힌 숫자가 너무 무서워서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40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 아들 내외는 자기들 살기도 빠듯하다며 명절 때나 봉투 하나 쥐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보일러 기름값, 약값. 그 5글자가 어찌나 무겁던지요. 한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던 그 밤들을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알게 된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순자야, 너 이렇게 살다 죽는다.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게. 부산에서 작은 식당 하던 사람인데 부인 보낸 지 오래됐고 자식들도 다 출가했고 무엇보다 사람이 점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흔들린 게 아니라 무너졌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영석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2살 위, 67. 처음 만난 날 그는 흰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기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요. 그날 저는 거울 앞에서 1시간이나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65, 그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 하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더군요. 그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순자 씨, 사진보다 훨씬 곱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그 빗장을 풀었던 어리석은 늙은이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한 여자가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의 열쇠를 낯선 사람에게 넘겨주고 어떻게 자식들과 등을 지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보시게 될 겁니다. 가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 이런 일을 겪은 분이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 같은 늙은이의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약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영석 씨와 저는 만난 지 넉 달 만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면사포냐. 그저 동사무소에 가서 종이 한 장 받아오면 그만이지. 그가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가 참 검소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그 주말, 영석 씨가 짐을 싸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건 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23평짜리 낡은 아파트. 영석 씨는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가 내가 가진 건 이게 다요 하고 멋쩍게 웃었을 때 저는 그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늙은 제가 무슨 욕심을 부리겠냐고.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저는 점점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석 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했다고 했는데 그 식당 이야기를 물으면 늘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 그건 뭐 옛날 일이지. 그 동네는 이제 다 바뀌었어. 자식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더니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차마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사연이 있고 가족마다 상처가 있는 법이니까요. 게다가 영석 씨는 저에게는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두부조림을 해주고 저녁이면 제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나가고 가끔은 길가의 핀들꽃을 꺾어와서 제 머리에 꽂아주기도 했지요. 65, 그 나이에 누가 저에게 그런 다정함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저는 그 다정함에 취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갔다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물을 한 잔 사들고 현관문을 여는데 안방에서 영석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지요. 저는 물을 내려놓다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정리될 거야. 그 사람한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투가 평소 저에게 말할 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고 어딘가 누군가를 속이는 듯한. 저는 그날 저녁 영석 씨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누구하고 통화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옛날 친구야. 한잔 하자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지. 당신이랑 오붓이 저녁 먹어야 하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사람의 의심이라는 것이 한번 풀어지면 다시 단단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영석 씨는 제 살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파트 문서를 들여다보더니 이 집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어? 하고 물었고 또 어느 날은 통장을 보더니 당신 평생 돈을 잘 모았네 하고 칭찬을 했지요. 저는 그 질문들이 자연스러운 부부 사이의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의 형편을 아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낯선 우편물 하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석 씨 앞으로 온 등기 우편. 내용물은 보지 못했지만 봉투 겉면에 찍힌 단어 하나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독촉장. 그 두 글자가 마치 차가운 손가락처럼 제 등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일부러요. 영석 씨가 들어오면 그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고 식탁 위에 봉투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봉투를 챙겨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저는 그날 밤 그가 잠든 사이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의 가방을 살짝 들춰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비슷한 봉투가 5개나 더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코를 고는 영석 씨를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65이 되도록 살면서 저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속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속았다기보다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인정의 그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석 씨를 소개해준 그 할머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결국 저는 노인정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 다리를 풀어버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2달 전에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석 씨를 소개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저는 노인정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통장.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다리가 자꾸 후들거려서 몇 번이나 길가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통장을 내밀고 잔액 조회를 부탁했을 때 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그런데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큰 돈을 인출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질문에 멍하니 직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겨우 목소리를 짜냈지요. 얼마나 나갔나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화면을 저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에 1,000만 원, 또 한 번에 1,500만 원, 그리고 잘게 쪼개서 빠져나간 수많은 금액들.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힘조차 잃었습니다. 직원이 물 한 컵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어찌나 우습게 들리던지요. 제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평생 2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한 가정을 지켜왔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잃어버린 돈보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분명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게, 왜 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왜 통장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잠시 후에 여러분은 제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더 깊은 수렁으로 저를 끌고 갔는지, 그 모든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총 4,3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과 제가 평생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모은 돈, 그리고 노후를 위해 적금으로 묶어두었던 돈까지 모두 다 영석 씨의 손에 의해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도장과 비밀번호. 저는 결혼 후에 그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당신이 살림을 맡으니 관리하기 편하게, 그렇게 말이지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다른 세상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가게, 익숙한 사람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한참이나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석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당신 어디 다녀왔어? 점심은 먹었고? 하고 묻더군요. 저는 그 얼굴을, 그 웃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얼굴은 가면이라는 것을, 저 웃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그날 저녁 영석 씨에게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지요. 여보,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던데 무슨 일이에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다정한 미소가 사라지고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 그거.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산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우선 돌려막기로 썼어. 곧 갚을게. 곧 갚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안방에서 영석 씨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꾹꾹 눌러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 부산에서 식당 하다가 빚을 진 거지요. 그래서 도망치듯 올라온 거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연락 없는 것도 그 빚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보니 영석 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채까지 손을 댔다가 결국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벌렸고 자식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겠다고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고 그 새로운 시작의 도구로 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을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결혼식을 하지 말자고 했는지, 왜 자식들 이야기를 그토록 꺼렸는지, 왜 명절에도 그의 휴대전화는 조용했는지, 왜 옛 친구들과의 연락도 거의 없었는지, 그 모든 작은 의문들이 이제 와서 보니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조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석 씨는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당신을 속이려고 한 건 아니야. 정말이야. 처음에는 그저 함께 살 사람이 필요했어. 그런데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오고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4,3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고 무거운 슬픔이었습니다.
이 남자도 한때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 자랑이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잃고 67 나이에 낯선 여자를 속여야만 살 수 있었던 이 남자의 인생이 저는 가엾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엾음과는 별개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청에 가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라는 분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어머님, 안타깝지만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가 가져간 돈은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민사로 가셔야 하는데 그분이 돈이 없으면 받아내기도 어렵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를 저희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재산이 목적인 경우가 많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의 한 점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느 외로운 노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외로운 노인이 가진 작은 재산이 목표였던 것이지요. 변호사는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협의 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영석 씨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저는 변호사의 설명을 노트에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자꾸 흔들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받아 적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 없으니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거울 속에는 한 어리석은 늙은이가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어리석음을 마주하는 것이 빚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 며칠 동안 영석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늦게 일어나서 밥을 찾았고, 낮이면 텔레비전을 보았고,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를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4,300만 원을 가져가 놓고도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그 두꺼운 얼굴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부니까 통장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때? 살림이 더 편해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통장이 비워진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통장에 손을 대려는 그 욕심이 저를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된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석 씨가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동안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평생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두 아이를 키워낸 그 시간들. 남편이 병으로 누워 있을 때 밤마다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던 그 시간들. 손주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머니하고 부르던 그 가을 오후. 그 모든 시간들이 영석 씨라는 한 사람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 인생을 5달 만에 무너뜨리도록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70이 다 되어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거의 다 하얗게 셌으며, 두 어깨는 평생의 무게를 지고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얼굴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살자. 어떤 결정이든 내 두 다리로 서서 내리자. 누군가의 손에 끌려다니지 말자.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 때 못 갔는데 잘 지내시지요? 평소 같으면 그저 그런 안부 전화였을 텐데 그날따라 저는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큰 잘못을 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혼한 것, 통장이 비워진 것, 그 남자가 사실은 빚쟁이였다는 것까지.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늘어졌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그런 중요한 일을 말씀 안 하셨어요? 재혼하시는 거 왜 한마디도 안 하셨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말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이었으니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들은 그날 저녁 바로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영석 씨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더니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 남자가 거실 한가운데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아들은 42살, 영석 씨는 67. 그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차갑고 무겁고 칼날 같았어요. 아들은 영석 씨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돈 가져가신 거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주세요. 영석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항변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저는 또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떠난 뒤 영석 씨는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아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는 부부인데 부부 사이에 돈 좀 쓴 게 그렇게 큰 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지막 남아있던 정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부.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영석 씨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고 더 이상 들꽃을 꺾어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았고 끼니 때가 되면 밥 안 줘?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면 그 옆에서 콧방귀를 뀌었고요. 마치 이미 다 잃은 마당에 무엇이 두렵겠냐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한 집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도 마치 모르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저는 안방문을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의 숨소리조차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다정하게 손을 잡았던 그 사람의 숨소리가 이제는 칼날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영석 씨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거실에 있으면 저는 안방으로, 제가 부엌에 있으면 그는 베란다로. 우리는 서로를 피했고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깊고 무거운 늙은 남자의 한숨. 그 한숨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측은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저 무겁기만 한 어떤 감정. 엿새째 되던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석 씨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와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수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지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던 영석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처음부터 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석 씨, 변명은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약속한 대로 내일 모레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어갈 즈음 영석 씨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의 가방도 없고 옷가지도 없고 그저 텅 빈 옷걸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거기에는 단 세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다 돌려주고 싶지만 그럴 돈이 없다. 찾지 마라. 저는 그 종이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세 글자가 마치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4,300만 원과 넉 달간의 다정함과 그리고 65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가져가 놓고 미안하다는 그 세 글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다니 저는 그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조차 아까울 만큼.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하자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일단 짐 챙기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일 텐데 어떻게 가니? 그러자 아들이 화를 내듯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며느리 눈치가 문제예요? 엄마 혼자 그 집에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결국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평생 모은 사진첩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 집 현관에 들어서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은 당황과 부담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해도 보였습니다. 손주는 저를 보고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곧 제 무릎에 앉아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그 작은 손과 손주에게서 나는 비누 냄새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저는 그저 할머니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노인도 어리석은 늙은이도 아닌 그저 할머니. 그 단순한 호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갈치조림, 시금치 무침, 계란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강된장까지. 며느리는 어머님 많이 드세요 하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제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이 모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네 작은 방에 누워서 저는 천장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마치 저를 비웃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65에 재혼한 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은 죄, 낯선 남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 죄, 그 죄들이 한꺼번에 저를 짓눌렀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지요. 새벽 2시쯤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두운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너대로 사는 게 바빴겠지. 우리는 다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의 미소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이거 드세요. 하고 살갑게 굴던 그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자 식탁에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고, 보름이 지나자 아예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변화를 모두 느꼈습니다. 늙어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은 어두워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었지요. 그런 며느리에게 제가 갑자기 짐처럼 얹혀 있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짐을 덜어주려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저녁상도 미리 차려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며느리에게는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이 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차린 저녁상을 보면서 어머님, 그냥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주만이 저에게 변함없는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고 숙제를 할 때도 제 옆에 앉아서 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그 작은 손을 잡고 매일 저녁 동네 놀이터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손주가 좋아하는 호빵을 사주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 집에서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조차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는 밤마다 안방에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작았지만 저는 그 소리에 담긴 감정을 모두 알아챘습니다.
며느리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 언제까지 계실 거야? 하고 물었고, 아들은 그럼 어떻게 갈 데가 없으신데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결정을 혼자 내리신 거잖아. 우리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데 왜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해? 아들이 무어라 대답했지만 저는 그 대답을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며느리의 다음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당신 어머니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다시 챙겼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미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저 자신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옛 아파트로 돌아가는 첫 차를 탔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저는 손주가 자고 있는 방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손주는 곰 인형을 꼭 끌어안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 번만 더 안아주고 싶었지만 깨우면 안 되니까 그저 멀리서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거야.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식탁 위에는 며느리에게 남기는 짧은 쪽지를 한 장 두고 나왔습니다. 며느라, 신세 많이 졌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가본다. 너희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 마음 쓰지 마라. 손주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렴. 그 쪽지를 쓰면서 저는 한 번도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멈추면 다시는 펜을 들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지하철 안에서 창밖으로 어스름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과 진솔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왜 나는 영석 씨를 받아들였을까? 정말로 생활비가 무서워서였을까? 아니면 외로움이 무서워서였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누군가에게 한 번 더 사랑받고 싶었던 것일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세 가지가 모두 섞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저처럼 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사람 몇 명만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지요.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피곤한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일 것이다. 그리고 모두 자기 나름의 짐을 지고 새벽을 가르고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짊어진 가장 흔한 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영석 씨가 가져가지 않은 그의 자취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장 안에 낡은 슬리퍼 한 짝, 욕실 선반 위에 면도기, 그리고 베란다 구석에 놓여 있던 그의 낚싯대. 저는 그 모든 것을 검은 봉지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렸습니다. 마치 제 안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까지 모두 버리고 싶다는 듯이 집 안구석구석을 청소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이불을 빨고 커튼을 떼어 세탁기에 돌리고 거실 바닥을 박박 닦았습니다. 평생 살림을 해온 손이지만 그날만큼은 청소가 그렇게 힘에 부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청소를 할 때마다 마치 영석 씨가 남긴 그림자가 한 겹씩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청소를 마치고 저는 거실에 앉아 평생 모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사진, 남편과 함께 동해로 여행 갔던 사진, 아들과 딸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주들의 돌 사진까지. 그 모든 사진들이 저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인생이 아니라고. 저는 그 사진첩을 한참 동안 어루만지다가 다시 책장에 곱게 꽂아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동네 작은 가게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65이 넘은 할머니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젊은 사람을 찾고 있어서요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고, 어떤 가게에서는 아예 문 앞에서 사람 안 구해요
하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10군데가 넘는 가게를 돌아다녔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부엌 식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일조차 할 수 없는 늙은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늙은 사람의 울음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저 어깨만 흔들리고 눈물만 식탁 위에 떨어질 뿐이지요. 그러던 중 동네 끝 골목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 사장님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머님, 일당은 많이 못 드려요. 그래도 와주실래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그렇게 깊이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지요. 가게 사장님은 40살쯤 되는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게를 운영하느라 늘 바빠 보였지요. 저를 보더니 어머님 손맛이 좋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시던데요. 저희 가게에 오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저 격려의 말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늙은이를 받아주는 데에 무슨 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담그는 그 단순한 노동이 저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손에 마늘 냄새가 배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부어도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만큼은 영석 씨도 4,300만 원도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이 생각납니다. 봉투에 든 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 일당으로 78만 원. 하지만 그 봉투를 받아든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고 제 두 손으로 벌어들인 돈, 그 무게가 통장에 있던 4,300만 원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만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돈으로 작은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꽃집 앞을 지나다가 눈에 들어온 빨간 제라늄이었습니다. 영석 씨가 들꽃을 꺾어다 주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결국 그 화분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주는 꽃이 아니라 제가 직접 골라서 산 꽃.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 화분을 거실 창가에 놓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가게에 자주 오시는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반찬을 사가셨습니다. 멸치볶음 한 봉지, 김치 한 봉지, 그리고 두부조림 한 봉지. 처음에는 그저 외로운 노인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거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쪽이 만드신 반찬인가요? 맛이 우리 집사람 손맛이랑 너무 비슷해서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눈가가 붉어진 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매일 집사람 생각하며 밥을 먹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석 씨를 만난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박정호라고 했습니다. 부인을 보낸 지 3년째 된다고 하셨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하셨지요. 저는 박 어르신과 가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게 다였습니다. 그 어떤 약속도, 그 어떤 다정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시대를 살아온 두 노인이 잠깐 햇살 아래에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박 어르신은 평생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년 퇴직하시고는 사모님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살았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 길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했지요. 3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요. 박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7년이 지났지만 저 역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허전함을 느끼곤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두려웠습니다. 박 어르신이 저에게 친절을 베풀 때마다 저는 영석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이렇게 친절했지. 그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정했지. 그래서 저는 박 어르신과 마주 앉을 때마다 마음의 벽을 두껍게 쌓아 올렸습니다. 한 번 무너뜨린 벽을 다시 쌓는 일은 처음 쌓을 때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곧 제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했는지, 그리고 영석 씨라는 그림자가 어떻게 다시 제 인생에 찾아왔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수가 만든 메아리가 한참 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둑한 가로등 아래 어깨가 잔뜩 굽은 그 남자의 실루엣이 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영석 씨였습니다. 5달 만에 그 사람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석 씨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5달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볼은 푹 꺼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옷에서는 옅은 술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때 다정하게 부르던 그 이름이 이제는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5달 전 식탁 위에 찾지 마라는 쪽지를 남기고 떠났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미안해서일까? 후회해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영석 씨는 두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잠깐만 시간을 줄 수 없겠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길지 않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영석 씨는 한참 말이 없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둑한 골목에서 이른이 다 된 노인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저는 슬프지도 측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낯설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갈 데가 없어. 저는 한참을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석 씨, 일어나세요. 길에서 보기 흉합니다. 그러자 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남자의 흐느낌은 어린아이의 울음보다 훨씬 처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떠돌아다녔는지, 노숙자 쉼터에서 어떻게 잠을 잤는지, 자식들이 어떻게 끝까지 그를 외면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토해내듯 풀어놓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떠난 뒤 그는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했답니다. 옛 친구들에게 손을 벌려보려고요. 하지만 그를 받아주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빚 이야기를 들었고 모두가 그를 멀리했다고요. 그는 결국 서울로 다시 올라와 영등포역 근처 노숙자 쉼터에서 2달을 지냈고 그러다가 한 달 전부터는 동네 공원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쌀쌀해지면서 더 이상 공원에서 잘 수 없게 되자 그는 저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너밖에 없어. 정말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작은 방 하나만 내어주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해서 갚을게.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들으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때 저를 속였던 그 강한 남자가 이제는 길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끊지 않고, 한마디도 위로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 더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한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 지금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외면하던 그 차가운 눈빛, 아들이 안방에서 한숨을 쉬던 그 무거운 소리, 그리고 새벽 5시 가방 하나를 들고 첫 차를 타던 그 외로운 제 모습,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여다보던 제 모습, 빚 독촉장이 들어있던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아두고 그가 그것에 대해 입을 열기를 기다리던 그 밤. 그리고 변호사가 "어머님, 외로운 어르신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고 말하던 그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그 모든 장면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또다시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겪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영석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은 채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석 씨, 당신은 저를 잃은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당신은 다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나머지 시간은 저 자신을 채우기 위해 쓰고 싶어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영석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오늘 밤 따뜻한 곳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은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청하세요. 거기 가면 무료 급식소도 알려주고 임시 거처도 마련해 줍니다. 영석 씨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이건 동정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저는 그를 골목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흐느낌이 한참 동안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저는 한참을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시절이 정말로 끝났다는 그런 묵직한 감각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먼저 전화를 걸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짐이 될까 봐서,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워서요. 하지만 그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아, 엄마다. 잘 지내니?" 아들은 잠시 놀란 듯하더니 곧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그날 새벽에 그렇게 가시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저는 천천히 제 근황을 전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영석 씨가 다시 찾아왔지만 돌려보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혼자 살아갈 결심이 섰다는 것까지. 아들은 한참을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다음 주말에 갈게요." 며느리랑 손주랑 같이. 저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한때 영석 씨의 입에서 나왔던 미안하다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 햇살을 받으며 저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석 씨를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잃은 것보다 배운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아들 가족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손주가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제 다리를 꼭 끌어안자 그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고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석 씨에게 속았던 것, 통장이 비워진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일을 시작한 것까지. 며느리는 듣다가 살짝 눈물을 훔쳤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어머님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더 일찍 솔직하지 못했던 게 잘못이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짐을 지지 않으려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많지는 않지만요. 그동안 못 챙겨드린 거 죄송해서요.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받으세요. 받는 게 가족이에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떤 위로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 식탁 위에 곱게 올려놓았습니다. 손주는 그날 저녁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항해회 있는데 와주세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오셔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그리고 영석 씨와 함께 사느라 손주의 그런 행사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꼭 갈게. 약속한다. 손주가 잠든 사이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고 아들은 저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가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를 드렸으면 엄마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다 내 책임이야. 너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라.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랑 한 가지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작은 일이라도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짐이 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어리석은 자존심이 결국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그제야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며느리가 두고 간 봉투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10만 원짜리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글씨로 쓴 짧은 쪽지가 함께 있었지요.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세 글자가 그렇게 무거우면서도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을 데리고 저를 보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떡을 사들고 오기 시작했고, 손주는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들고 와 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텅 비어 있던 제 집에 다시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학예회에도 약속대로 갔습니다. 강당 맨 앞줄에 앉아 손주가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손주는 무대 위에서 저를 발견하고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받으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견디고 일어서서 다행이다. 만약 그때 영석 씨를 다시 받아들였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손주의 노래를 들을 수 없었을 거라고요.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담급니다. 손에서는 마늘 냄새가 가시지 않고 허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제 두 손으로 제 밥값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늦은 나이에 찾은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박 어르신은 여전히 매일 가게에 옵니다. 멸치볶음 한 봉지, 김치 한 봉지, 그리고 두부조림 한 봉지. 우리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짧은 대화를 나누고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다시 한 지붕 아래 살 일은
제 인생에서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충분합니다. 두 번은 제 마음이 견디지 못할 겁니다. 가끔 영석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든 그것은 그의 인생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책임이 없고 그도 제 인생에 책임이 없습니다. 한때 같은 지붕 아래 잠을 잤던 두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저 다른 길을 걷는 두 노인일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외로운 어머니가 있다면, 외로운 아버지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자주 전화를 드려주세요. 안부를 물어주세요. 짐이 될까봐 말 못하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채 주세요. 외로움은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지금 외로움 속에 계시다면 부디 저처럼 서두르지 마세요. 누군가 다정한 손길을 내밀어도 그 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차분히 살펴보세요. 진짜 다정함은 결코 당신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오랜 시간을 두고 곁에 머무는 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가져갈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65세 큰 실수를 했습니다. 4,300만 원을 잃었고, 한 시절의 자존심을 잃었고, 잠시지만 자식들의 신뢰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실수가 저를 가르쳤습니다.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는 법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제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법을, 그리고 가족이란 짐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드러내로는 살인데요. 지금 저는 여든입니다.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저를 외롭게 만들고 무엇이 저를 채우는지, 어떤 손을 잡아야 하고 어떤 손을 놓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까지 65해가 걸렸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깨달음이라도 깨달음은 깨달음이니까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인생의 어느 갈림길에 서 계시다면 부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주세요. 빠른 결정보다 천천히 가는 길이, 화려한 약속보다 묵묵한 일상이, 다정한 말 한마디보다 오랜 시간이 더 값지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혹시 이미 그런 선택을 하셨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봐주세요. 이번 이야기보다 더 깊고 더 가슴 아픈 또 다른 인생의 진실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날 새벽 나는 통장을 손에 쥐고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은 아직 캄캄했지요. 통장을 펼치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페이지를 넘기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나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그 돈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때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병상에서 내 손을 꼭 쥐고 말했지요. 여보, 그 사람한테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마. 약속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였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6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그 약속을 잊은 척, 아니, 잊고 싶은 척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내 이름은 순자입니다. 올해 80이 되었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가 63이던 해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17년이나 흘렀는데도 그 1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한쪽이 무너지듯 아립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자매처럼 지냈던 사람,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나누었던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가져가던 그 일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분명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후회한 적,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흘려듣고 나서 땅을 친 적, 혹은 그 사람만은 아닐 거야 라고 믿었다가
등을 돌린 그 사람의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한 적.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분명 어느 한 장면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잠시만 차 한 잔 곁에 두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잠시 후 나는 여러분께 내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가장 부끄러운 결정 하나를 털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떻게 내 가족까지 무너뜨렸는지, 그 끝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도 빠짐없이 들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혹시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정말 그러셨을지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내가 영자를 처음 만난 건 23살, 시집 오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영자는 옆집 며느리였지요. 나보다 2살 위였고, 키가 작고 눈이 동그란,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혼이 나서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울고 있던 날, 영자가 담장 너머로 손을 내밀어 떡 한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떡 한 조각이 사람 마음을 그렇게 흔들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김장을 함께 담그고 아이들 돌도 함께 치르고 시부모님 제사상도 서로 도왔지요. 남편들끼리도 친해져서 명절이면 두 집이 한 집처럼 오가곤 했습니다. 영자는 내 비밀을 알았고 나도 영자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자매가 없었지만 자매라고 부르며 살았어요. 시집살이가 힘들 때마다 나는 영자네 부엌에서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영자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는 서로의 시어머니 흉을 보면서 서로의 남편 흉을 보면서 그렇게 청춘을 함께 보냈습니다. 영자가 첫 아이를 잃었을 때도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영자가 친정 어머니를 떠나보냈을 때도 내가 사흘 내내 그 곁을 지켰지요. 영자도 그랬습니다. 내가 둘째 아이를 낳고 산후풍으로 고생할 때 영자가 매일같이 미역국을 끓여다 주었어요.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영자가 빈소에서 사흘밤을 같이 세워주었습니다. 그런 영자였습니다. 그런 영자가 변할 거라고는 정말이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둘이 함께 다닌 곳도 참 많았어요. 봄이면 산에 나물 캐러 다니고 여름이면 해수욕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요. 가을엔 단풍 구경 가고 겨울엔 김장 품앗이를 다녔습니다. 한 번은 영자가 나에게 언니, 우리 늙으면 같이 살자. 자식들 다 떠나면 우리 둘이서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짓고 살자 하고 약속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 약속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영자도 분명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의 진심은 시간을 따라 변한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영자와 나는 비밀도 다 나누었어요. 내가 결혼 초에 시아버지께 받은 상처들, 영자가 첫 아이를 잃고 한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일, 영자네 남편이 한때 다른 여자와 잠시 한눈을 팔았던 사건, 내가 둘째를 낳고 산후풍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일들, 그런 비밀들을 우리는 서로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도 못한 말들을 우리는 서로에게 했어요. 그게 우리 사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 비밀들이 나중에 어떻게 칼이 되어 돌아올지는 그때 몰랐던 거예요. 그러던 영자네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내가 50살을 넘기던 무렵이었습니다. 영자의 남편이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를 만회하려고 또 다른 사업에 손을 댑니다. 그러다 또 실패하지요. 영자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식당, 그 다음엔 건설업, 그 다음엔 무슨 무역회사, 이름만 거창했지. 결국은 빚만 늘어갔습니다. 영자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웃음이 줄고 말수가 줄고 가끔 우리 집에 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 가곤 했지요. 나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김치도 한 통씩 더 담아주고 반찬도 나눠주고 가끔은 봉투에 10만 원씩 넣어 슬쩍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처음엔 한사코 사양했지만 결국은 받아갔어요. 사람이 정말 어려워지면 자존심도 잠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나는 영자가 그러는 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우리 영자,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영자가 이렇게 봉투 하나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게요. 남편은 그때부터 영자를 경계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눈이 변했어. 사람이 막다른데 몰리면 가까운 사람부터 쳐다보는 법이야. 조심해. 나는 남편의 말이 야박하다고 생각했지요. 사람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챙겨줘야지.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더 말하지 않고 그저 한숨만 길게 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한숨이 내가 평생 들은 가장 정확한 경고였습니다.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요, 평생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화도 잘 내지 않고 큰 소리도 잘 내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영자에 대해서만큼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심해. 정말 조심해. 나는 그게 이상했어요. 왜 영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단호한지. 한 번은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영자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이라도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그저 사람을 좀 아는 것뿐이야. 사람을 안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사람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의 좋은 면이 아니라 약한 면을 본다는 뜻이라는 걸요. 남편은 내가 예순둘이 되던 해 봄에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침이 잦다 했더니 2달 만에 입원, 다시 2달 만에 호스피스 병동이었지요. 사람의 한 생애가 그렇게 빨리 저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떠나기 사흘 전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영자가 찾아올 거야. 분명히 찾아와. 그때 절대 돈 빌려주지 마. 약속해. 나는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왜 하필 영자 이야기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뒤 정말로 떠났지요.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모두 마쳤을 때 영자는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빈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울까봐 며칠씩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나는 영자가 고마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영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남편의 말은 그때 이미 내 기억의 한 구석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슬픔에 잠기면 가장 가까이 있는 손을 잡는 법이거든요. 그게 어떤 손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장례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영자를 우리 집에 자주 불렀습니다. 빈집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남편이 평생 앉아있던 마루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걸 보는 게 정말이지 견디기 힘들었어요. 영자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왔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늦으면 자고 가기도 했지요. 영자의 남편은 어디 지방에 일이 있어 자주 집을 비운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의심하는 능력도 같이 무뎌지는 법이거든요. 영자는 그 시기에 나에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내가 우울증이 와서 며칠씩 방에서 나오지 못할 때 영자가 죽을 끓여 떠먹여 주었습니다. 내가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지 못해 한참을 울고 있을 때 영자가 함께 옷을 개어 주었어요. 그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 영자가 마치 한 가족 같았지요. 어느 날은 영자가 자기 손목에 차고 있던 가락지를 빼서 나에게 주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언니, 내가 줄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라도 받아. 나는 한사코 거절했지요. 영자의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 영자였습니다. 그런 영자가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이 떠나고 반년이 지났을 무렵 영자가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우리 집 마루에 앉아 감을 깎고 있는데 영자가 슬쩍 운을 띄우더군요. 언니, 내가 요즘 잠을 통 못 자.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어요. 자기 남편이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그런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나는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빌려주지 마. 하지만 영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이런 부탁이 얼마나 염치 없는지 안다고, 평생 갚을 자신이 있다고, 단 2달만 빌려달라고 했지요. 2달이면 자금이 회수된다고, 이자도 두둑이 챙겨주겠다고.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물었어요.
이번에 무슨 사업이야? 영자는 무역업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한국에 파는 일이라고요.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나가는 일이라 잠깐 자금이 막혔을 뿐이라고 했어요. 2달만 지나면 큰 결제가 들어오면 그때 다 갚을 수 있다고요. 나는 그 설명이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너무 간절히 매달리니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영자는 그날 우리 집 마루에 앉아서 3시간을 울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자식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3시간을 울면 듣는 사람 마음도 무너집니다. 나도 같이 울었어요. 영자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지요. 그러다 결국 영자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얼마면 되겠어? 영자가 부른 액수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내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이 있었지요. 남편이 보험으로 남겨준 돈, 작은 가게를 정리하고 나온 돈, 그리고 내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까지 합치면 한 1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나는 3천이면 큰 돈이지만 못 빌려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자가 2달이라고 했으니까 2달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나는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영자에게 건넸습니다. 차용증도 받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한 사이에 그런 종이 한 장이 무슨 필요냐 싶었거든요. 은행 직원이 그때 한번 물었어요. 할머니, 이 큰 돈을 다 찾으시려는 이유가 있으세요? 나는 친구에게 잠시 빌려준다고 했지요. 직원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차용증이라도 받으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친한 사이일수록 더 그렇다고요. 나는 웃었어요. 우리 사이는 차용증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표정은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사람들이 늘 보아오던 풍경이었던 거지요.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도 받지 않고 그렇게 돈을 잃는 사람을요. 돈을 찾아 영자네 집에 갔을 때 영자는 나를 끌어안고 또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영자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것,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콧노래를 흥얼거린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콧노래였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영자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나는 먼저 묻기가 미안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2달이 지나도록 영자가 연락 한 통 없다는 사실이 처음엔 그저 일이 바빠서겠지 하는 정도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어요.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집에 들르던 영자였거든요. 한 달이 넘도록 얼굴 한번 보이지 않는다는 건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서요. 사람 사이에 돈이 끼면 작은 일도 큰 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영자가 우리 집에 들렀어요.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 하나를 들고요. 언니,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자금 회수가 좀 늦어지네. 한 달만 더 기다려줘.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친구끼리 무슨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천천히 갚으라고 했지요. 그게 2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날 영자가 가져온 케이크는 작은 조각 케이크였어요. 2사람이 먹기에도 작은. 영자는 그 케이크를 식탁에 놓더니 자기는 입맛이 없다며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나도 결국 한 입도 먹지 못했어요. 케이크는 그날 밤늦게까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결국 다음날 아침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언가가 어딘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요. 하지만 나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나는 영자가 곧 갚을 거라는 것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영자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마루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내가 뭘 했어 하고 말할 것 같아서요. 그 사진을 보지 않으려고 나는 그날 마루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우습지요. 사진은 사진일 뿐인데 그 사진의 시선이 그렇게 무거울 줄이야. 죄책감이라는 건 죽은 사람의 사진 한 장도
그렇게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5달이 지났을 때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지요. 언니, 잠깐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어? 나는 그날 저녁 영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영자네 집은 평소와 달랐어요. 응접실에 늘 있던 비싼 도자기 화병이 사라져 있었고 안방의 벽에 걸려 있던 큰 그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그것들에 대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나도 묻지 않았지요. 사람의 집이 비어가고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가구는 그대로인데 그 집의 공기가 비어가고 있더라고요. 6달이 지났을 때 영자는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사업이 막바지인데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정말 마지막이야. 그동안 빌린 거랑 합쳐서 한꺼번에 갚을게. 이번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망설였어요. 그런데 영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고 울었어요. 언니, 나 이거 못 받으면 죽어. 우리 식구 다 죽어. 그때 영자가 한 말 중에 하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언니가 안 도와주면 나는 정말 갈 데가 없어. 우리 영감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언니가 안 도와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언니, 40년이야. 우리 40년인데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믿어줘. 40년. 그 말이 내 가슴을 가장 크게 때렸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 사이에 그렇게 무거운 무게가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영자는 그 시간의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단어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미 3천을 빌려준 마당에 5천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그 3천도 못 받을 것 같다는 계산이 들었어요. 내 머릿속에는 그 두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영자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5천만 원을 찾았고 영자에게 건넸어요. 그날 저녁 나는 통장을 보고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잔고가 절반 아래로 내려가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두 번째로 돈을 찾던 그날 직원이 또 나를 알아봤어요.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직원은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돈을 세고 봉투에 담아주었지요. 그런데 봉투를 건네줄 때 그 직원이 나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는 그런 눈빛으로요. 나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그 눈빛이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은 가끔 모르는 척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날 내가 그랬습니다. 영자네 집에 두 번째 돈을 가지고 갔을 때 영자는 첫 번째 때처럼 나를 끌어안지 않았어요. 그저 봉투를 받고 언니 고마워 한마디만 했지요. 그리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영자가 차를 내어주겠다고 부엌으로 갔는데 나는 그 잠깐 사이에 응접실을 둘러봤습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소파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작은 매트 하나가 깔려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에 대해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다는 건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나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한 번도 갚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명절에 한 번.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영자는 늘 바쁘다고 했어요. 언니, 내가 다음 주에 갈게. 그 다음 주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 해 동안 나는 영자네 집에 3번 찾아갔어요. 처음 2번은 영자가 집에 있다고 했고 차도 내어줬어요. 그런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 영자는 화제를 돌렸지요. 언니, 우리 그런 이야기 좀 나중에 해. 머리가 너무 아파. 3번째 갔을 때는 영자가 집에 없다고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영자가 아예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내 그림자를 보고도 모르는 척 지나가는 그 순간이요. 한 번은 동네 길에서 우연히 영자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시장 근처였지요. 영자가 멀리서 나를 발견하더니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원래 T T E N T E N T E N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T E N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지요. 40년 친구가 나를 피해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습. 그 장면이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장면 중 하나로 남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처음으로 영자에 대한 미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보다는 서운함에 가까웠지만 어쨌든 처음으로요. 그 무렵부터 잠이 잘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곤 했습니다. 통장을 펴보고 다시 덮고 또 펴보고 그 행동을 몇 번씩이나 반복했어요. 잔고가 줄어든 건 아니었는데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마음속에서 이미 그 돈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나는 그 순간을 매일 밤 통장을 보면서 미루고 있었던 거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다니던 작은 산책로가 있었어요. 우리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길이지요. 그 무렵 나는 매일 저녁 그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을 때는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던 그 길이 혼자 걸으니 끝없이 멀어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 길을 걸으면서 자주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당신 말을 안 들었을까?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요. 들릴 리도 없었고요. 그래도 나는 매일 그 길에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게 그 시기 내가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잠시만 더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내가 어떻게 영자를 다시 만났는지, 그날 영자가 어떤 얼굴이었는지,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잠시 후에 빠짐없이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라면 무릎 꿇고 우는 친구에게 두 번째로도 돈을 빌려주셨을까요?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영자가 사라진 건 내가 64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집 전화도 휴대폰도 나는 영자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40년을 드나들던 그 집, 마당에 감나무까지 다 아는 그 집이었지요. 그런데 대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옆집 할머니가 마침 지나가다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모르는구나. 영자네, 한 달 전에 야반도주 했어. 야반도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나를 부축해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요. 그리고 말해주었습니다. 영자의 남편이 빚을 여기저기서 졌다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이웃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게 한두 푼이 아니라고 영자도 그 일에 깊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영자가 빌려간 돈은 사업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사채 이자를 메우려고 빌려간 돈이었어요. 옆집 할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들려주었습니다. 영자네 부부가 야반도주를 하기 일주일 전쯤부터 영자네 집의 험상곰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다고요. 큰 소리도 자주 났고 한 번은 영자가 마당에서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힌 채로 사정사정 비는 모습도 보았다고 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신고를 해줄까 물었더니 영자가 한사코 사양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다 우리 집 일이에요. 영자는 늘 그렇게 말했다고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영자가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이해는 되었지만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다른 거니까요. 내가 빌려준 8천만 원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옆집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영자는 우리 동네에서만 적어도 5집에서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1,000만 원, 어떤 집에서는 2천만 원, 어떤 집에서는 5천만 원, 다 합치면 1억은 좋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차용증 없이 빌려줬다고 했지요. 영자는 정확히 같은 수법을 우리 모두에게 썼던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영자에게 배신당한 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흔한 수법에 당했다는 사실이 더 부끄러웠어요.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참 별것 아니더라고요. 옆집 할머니는 나에게 물 한 잔을 주면서 자기도 영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다고 털어놓았어요. 순자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같은 처지야.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더 슬펐어요. 영자가 우리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등쳐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을요. 영자에게는 우리가 그저 빌려 쓸 수 있는 지갑이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람을 사물로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친구가 배신자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옆집 할머니네 집에서 나와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날따라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평소 같으면 5분도 안 걸릴 그 길이 그날은 1시간은 걸린 것 같았어요.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고 자꾸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지나가며 인사를 했지만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누구의 얼굴도 똑바로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 누가 또 영자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그게 누구일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요, 사람을 그렇게 작아지게 만들어요.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을 자기 동네 한복판에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 나는 그 사진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을 때는 사과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나는 영자와 함께한 40년을 머릿속에서 다시 되감았어요. 영자가 나에게 잘해준 모든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기억들이 다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그 김장, 그 미역국, 그 시어머니 빈소에서의 사흘밤, 그게 다 진짜였을까? 아니면 영자는 처음부터 나를 언젠가 이용하려고 그렇게 잘해준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40년의 우정도 한순간에 거짓처럼 보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배신은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좋은 기억까지 다 가져가거든요. 그 다음 날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그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와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대로 효자였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영자에게 빌려준 돈 이야기, 영자가 사라진 이야기, 그리고 남편이 떠나기 전에 했던 경고까지.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그 침묵이 나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1분, 2분, 3분. 정말 한참 동안 아들은 숨소리만 들려주었어요. 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아들이 화를 참고 있다는 걸 알았지요.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화를 잘 내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화가 나면 그저 침묵하는 아이였어요. 그 긴 침묵이 어떤 호통보다도 무서웠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어요. 그리고 1시간 뒤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차로 2시간 거리를 1시간 만에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요. 마루에 셋이 둘러 앉았는데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정확히 얼마예요? 나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8천만 원이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고요. 어머니,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모으신 돈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맺지 못한 그 말이 나에게는 매보다 아팠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며느리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며느리가 우는 걸 보고 나는 정말 큰 잘못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는 이유를 나는 그때 다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며느리는 그때 둘째를 가지려고 계획 중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받은 보너스가 있었고 그 돈을 시부모님께 보태드리거나 아니면 둘째 산후조리에 쓰려고 따로 모아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보너스보다 훨씬 큰 돈을 그렇게 잃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요. 며느리는 자기 자신이 못나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남편이 평생 효자였던 자기 남편이 받게 될 충격을 보면서 울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남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한참을 울다가 나왔을 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나에게 한마디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님, 저녁은 드셔야 해요. 제가 뭐라도 좀 차릴게요 하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그 자리에서 화 한 번 내지 않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시어머니의 저녁을 챙기는 며느리를 보면서 나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차라리 며느리가 한마디라도 따졌으면 나는 덜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며느리의 그 침묵이 어떤 호통보다도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저녁을 그날 나는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어요. 음식을 보면 자꾸 영자가 떠올랐거든요. 영자와 40년 동안 함께 먹은 그 수많은 밥상들이요.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나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야 해요. 차용증도 없고 친구 사이라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어요. 거기서 진술을 했고 서류를 작성했지요. 경찰관은 친절했지만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회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경찰관은 한참을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기도 부모님이 비슷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잘 안다고요. 민사로 가셔도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야반도주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모든 재산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경찰관의 그 말이 마지막 희망까지 잘라내는 가위 같았어요. 아들은 그래도 끝까지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변호사도 만나러 갔고 신용정보회사에도 의뢰를 해보았어요. 결과는 다 똑같았습니다. 영자네 부부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들처럼 흔적 하나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던 그날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사무실은 작고 단정했고 변호사는 안경을 쓴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그분이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하셔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다른 일에 쓰시는 게 나아요. 아들은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변호사는 우리 아들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지요. 효자시네요. 그런데 효심으로 해결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날 가장 무거운 말이었어요. 효심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게 어른의 세계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만 잡고 있었지요. 라디오에서는 낡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노래가 어찌나 슬프던지 나는 차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족과 한 차에 타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을 때예요. 그게 진짜 외로움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던 걸 두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명절에는 왔어요. 그래도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지요. 며느리는 나를 보면 인사는 했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어른들의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예전처럼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안기지 않았어요. 가족이 멀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어요. 며느리는 나를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 어딘가에 분명히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와서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를 깨뜨린 적이 있어요. 평소 같으면 죄송해요, 어머님 하고 미안해 했을 며느리가 그날은 그릇을 치우면서 한마디만 했어요. 아유, 손이 미끄러워서. 그 말투에서 나는 며느리가 나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동시에 약간은 나를 견디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이 견디는 사이가 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희 아이 둘째가 곧 학교 들어가는데 학원비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그 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돈을 노리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며느리도 아마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그날 나는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남은 돈은 2천만 원 남짓이었어요. 그 중에서 1천만 원을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로 고맙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더 짙었어요. 며느리에게 1천만 원을 보내고 난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64세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마침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는 일이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지요. 적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무언가를 벌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그분들과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 시기에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다른 사람으로만 그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횡단보도 일을 하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아침이었지요. 어떤 작은 여자아이가 우산도 없이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우산을 그 아이에게 씌워주면서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아이는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는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그 시기에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은 거였어요. 사람이 잃은 것만 생각하면 한없이 무너지지만 작은 것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 횡단보도 일을 같이 하던 어르신들 중에 박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보다 2살이 많은 분이었지요. 그분은 자기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어요. 평생 가까이 지내던 동서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동서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간 일이었지요. 박할머니는 그 후로 동서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요. 박할머니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런 사람은 어차피 돌아오지 않아. 그 사람 생각 잠시만 더 하고 그 다음엔 잊어. 잊어버리는 게 너 살리는 길이야. 그 말이 그때는 잘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박할머니의 말이 진리였습니다. 사람은 잊을 줄 알아야 살 수 있더라고요. 다 기억하면 그 무게에 자기가 짓눌려요. 그 시기에 나는 가끔, 정말 가끔,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살기 싫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뜻이었지요.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죄책감, 가족과 멀어진 외로움, 40년 친구를 잃은 슬픔.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건 작은 일들이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인사하는 아이들의 미소, 박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가끔 손주가 보내오는 전화 한 통. 그런 작은 것들이 나를 살렸어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작은 것에 살고 작은 것에 죽는 존재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그 후로 한동안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꿈에 나왔어요. 무릎을 꿇고 우는 영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웃는 영자, 야반도주한 그 빈집의 영자. 어떤 날은 영자가 내 손을 잡고 언니 미안해 하고 사라지는 꿈도 꾸었지요. 잠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나는 영자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워해야 마땅한데 미워지지가 않았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미움으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친구를 미워하셨을까요? 아니면 나처럼 미워하지 못하셨을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내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사람 마음이 다 같지 않다는 걸 나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알게 되었거든요. 잠시 후 영자를 다시 만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들었답니다. 영자를 다시 만난 건 일이 있고 나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시장에 가는 길이었어요. 김장물을 사러 가던 길이었지요. 그런데 시장 입구에 작은 분식집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순자야. 그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를 40년 동안 들어왔으니까요. 천명 속에서도 알아챌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영자가 분식집 안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휘젓고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머리도 반쯤 희게 변해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사람이 그렇게 늙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자도 나를 보고 멈춰 섰지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영자였습니다. 영자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내 앞에 섰지요. 가까이서 보니 영자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광대 쪽에 검푸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차마 그것에 대해 묻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먼저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얼마나 작던지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발소리에 묻혀버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의외의 말이 내 입에서 나왔어요. 밥은 먹었니? 그 말이 어떻게 내 입에서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40년 친구를 잃고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가족과의 사이까지 멀어진 내가 그 사람에게 밥은 먹었니라고 묻고 있더라고요. 영자가 그 말을 듣고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 한복판에서요. 영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서 영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영자가 진정되자 우리는 그 분식집 한 구석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가 떡볶이 한 접시를 내왔지만 나는 손도 대지 못했어요. 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1년이라는 거리도 있었지요. 영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의 남편은 결국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그래서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멀리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영자네 식구는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했다고요. 영자의 큰아들은 군대에 갔고 작은 딸은 외할머니 댁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영자와 남편만 둘이 남아서 떠돌이 생활을 했지요. 그러다 영자가 어찌어찌 이 분식집에 자리를 잡았고 남편은 다른 도시에서 막노동을 한다고 했어요. 멍 자국에 대해서는 영자가 말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그날 자기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말했지요. 그 돈이 사업 자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채 이자를 갚으려고 빌린 돈이었다는 걸요. 2달 안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영자의 착각이었다고 했어요. 사채라는 게 한 번 손을 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였대요. 이자를 갚으려고 또 빌리고 그 이자를 갚으려고 또 빌리고 그렇게 점점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였다고요. 영자는 그 말을 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언니, 나도 정말 갚으려고 했어. 정말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때부터는 그저 도망갈 생각밖에 안 났어. 나도 내가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일 줄은 몰랐어. 영자는 또 자기가 나에게 처음 무릎을 꿇었을 때 사실은 2번째 돈을 빌릴 작정이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한 번에 큰 돈을 빌리면 의심받을까봐 일부러 2번에 나누어서 빌리려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사채업자가 영자에게 가르쳐준 수법이었다고 했지요. 영자는 그 말을 하면서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계산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걸, 그것도 40년 친구에게요. 그 사실이 나를 한 번 더 무너뜨렸습니다.
영자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야반 도주를 하던 그 새벽에 영자가 우리 집 앞에 한번 와봤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요. 그런데 차마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대요. 1시간 동안 우리 집 앞 가로등 아래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 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를 한참 바라봤다고도 했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어딘가가 또 무너졌습니다. 영자도 사람이었구나. 영자도 양심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런데 그 양심이 무릎을 꿇고 돈을 빌릴 만큼은 강하지 않았던 거지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참 약한 것이더라고요. 영자는 자기 남편 이야기도 했어요. 자기 남편이 사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게 사실은 10년도 더 된 일이었다고요. 영자는 그걸 한참 동안 모르고 있었대요. 자기가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빚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가 되어 있었다고요. 영자는 처음엔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엔 자기 폐물을 팔았고, 그 다음엔 보험을 깼고, 그 다음엔 집을 담보로 잡혔고, 그 다음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나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람은 누구였냐고 묻지 않았어요.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영자는 그 분식집 의자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다 풀어놓았어요. 듣는 내내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지요. 40년 친구의 마지막 고백을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영자는 자기 손목에 차고 있던 가락지 하나를 빼서 내 앞에 놓았어요. 언니, 이거라도 받아줘. 내가 시집을 때 친정엄마가 해주신 거야. 이거밖에 줄 게 없어. 정말 갚을게. 죽기 전에 꼭 갚을게. 나는 그 가락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영자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건 너 어머니가 너 주신 거잖아. 이건 안 돼. 영자는 그 가락지를 받고 또 울었습니다. 나는 영자를 두고 가게를 나왔어요. 시장 입구를 빠져나오면서 김장물을 사는 것도 잊어버렸지요. 집에 와서야 빈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영자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자에게 밥은 먹었니? 라고 물은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나는 그렇게 모진 사람이 못 되었던 거예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날 밤 내내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영자를 두어 번 더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얼굴이라도 보려고 갔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김치 한 통을 들고 갔지요. 영자는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김치 한 통을 받아든 영자가 어찌나 미안해 하던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더 힘들었어요. 영자는 그 김치 한 통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를 거라고 했어요. 40년 친구가 자기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사치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영자가 영영 나에게 돈을 갚지 못하리라는 걸 그제야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갔을 때 영자네 분식집은 문이 닫혀 있었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영자가 며칠 전에 또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거기까지 찾아왔다고요. 그 후로 나는 영자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영영 보지 못했어요. 영자가 떠난 그 분식집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40년이라는 우정이, 1년이라는 배신이, 그리고 한 번의 재회가 그렇게 셔터 한 장 뒤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는 그날 그 셔터 앞에서 처음으로 영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디서든 살아만 있어 달라고. 그게 내가 40년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여보, 나는 영자가 미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영정 사진 속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늘 그렇듯 빙긋이 웃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 미소를 보면서 나는 남편이 나를 용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많이 변했어요.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어요.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도 아닌 딱 그만큼의 거리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거리라는 걸 나는
예순넷에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어쩌면 그게 영자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일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배운 선물이지요. 가족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 한두 해는 나와 조금 거리를 두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며느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둘째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우리 집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어머님, 둘째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나는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르는 척 손주랑 놀아주었고요. 우리 며느리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깊은데 표현을 잘 안 할 뿐이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과 멀어진 분이 계신가요? 자식과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분, 며느리나 사위와 어색해진 분, 형제 자매와 등을 진 분. 잠시 후에 내가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했던 가장 작은 일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작은 일이었는데 그게 모든 걸 바꾸어 놓았답니다. 내가 한 가장 작은 일은 사과였어요. 아주 단순한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해 추석, 가족이 다 모였을 때 나는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했어요. 얘야, 내가 그때 너에게 정말 미안했다. 너 마음 많이 상하게 했지. 내가 어른인데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그 한마디에 10년 동안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벽 하나가 무너졌어요. 사과는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말이라는 걸 나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사과했어요. 늦었지만요. 네 아버지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받았어야 할 유산을 내가 다 날려버려서 미안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울지 않는 아이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내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사과해야 하는 거예요. 아들의 그 말이 또 얼마나 따뜻하던지 나는 아들이 정말 다 컸구나. 내 아들이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여든이 되었습니다. 영자를 본지 18년이 흘렀어요. 영자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가끔 궁금합니다. 가끔은 시장 근처를 지날 때마다 두리번거리기도 해요. 혹시 그 분식집 앞을 다시 지나가게 되면 거기 영자가 서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영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자가 빌려간 그 8천만 원도 끝내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나는 그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일이지요. 평생 모은 돈을 잃었는데, 40년 친구를 잃었는데, 가족과의 사이까지 멀어졌었는데, 그 일을 통해 내가 배운 것들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 사람과 거리를 두는 법, 사과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 법.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그것들을 영영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비싼 수업료였지만 그래도 그건 내 인생의 진짜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분명 인생에서 잃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잃은 것에만 매달려 살면 남은 인생도 잃게 됩니다. 잃은 것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걸 찾아야 해요. 영자가 나에게서 가져간 건 돈이지만 나에게 남긴 건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였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한 말을 나는 가끔 떠올립니다. 여보,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해. 그때는 그 말이 야박하게 들렸어요.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면서 어떻게 사느냐고 나는 따졌지요. 지금은 알아요. 의심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걸. 사람을 사랑하되 분별하면서 사랑하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사랑과 분별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걸 남편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영자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자 같은 사람은 아닌가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누군가에게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빚이 돈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자이고 누군가의 순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뻐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다음 영상도 꼭 보고 가세요. 거기에는 이 이야기보다 더 깊고 더 가슴 아픈, 그러면서도 끝내 따뜻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 영상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또 한 번 흔들 거예요.